부셈의 거꾸로 현세변, 현대 세계의 변화, 그 1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14-14번째 14-1강으로 제1차 세계대전을 했는데 너무 길어서 좀 끊었죠. 이 시간에는 14-2강 이어서 하겠습니다.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혁명. 자, 1차 세계대전 중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다라는 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러시아는 19세기 후반이 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산업화가 진전이 되면서 노동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발생했죠. 마르크스주의를 비롯한 사회주의 사상도 널리 퍼졌고요. 노동자 계급이 많아지니까 이제 산업화로 노동자 계급도 확산됐고 자유주의의 분위기는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럽에서 가장 전제 정도가 높은 짜르 절대 군주가 지배하고 있었죠. 자기들 나름의 개혁을 추진했지만 잘 안 됐고 니콜라이 2세는 전쟁에 참여해서 다시 열심히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리더십, 황제권을 더 강화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러일 전쟁 그 전에 이제 러일 전쟁에 대해서 사실상 패배해서 불만이 고조돼 있었는데 이걸 좀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짜르 니콜라이 2세는 뭔가 반전의 계기가 필요했던 거였죠. 전쟁 때문에 물가도 인상돼 생활은 점점 어려워져 막 짜증 나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은 파업을 일으키고 뭔가 자신들의 어버이 짜르에게 이 사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려고 궁궐로 행진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던 시위대에게 황제 호위 부대라고 할 수 있는 근위대가 총을 쏴버립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죠. 이게 바로 피해 일요일 사건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러시아 민중들은 짜르에 대해서 존경심, 경외심, 약간의 신격화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거 뭐야? 우리의 어버이 짜르께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갔더니 오히려 우리에게 빵을 달라고 했더니 총을 쏴버리네? 이건 뭐야? 라고 해서 엄청나게 시위가 이제 격화되는 거죠. 폭동을 일으키고 혁명의 기운이 고조됩니다. 깜짝 놀란 정부는 이제 알았다.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허용해줄게. 두마, 의회 다시 설치해줄게. 이런 약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개혁을 약속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토지개혁, 교육개혁을 추진합니다. 자유주의적인 입헌 정치로 차츰 변화하는 모습도 보여지는 거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겉모습이었고 약간의 시간 벌기였고 진짜 마음은 이제 전제정을 계속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뭔가 카리스마 있는 짜르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던 겁니다. 근데 웬걸 기대와 달리 연전연패 거듭된 패배. 전쟁은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전쟁이 오래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이제 물자 같은 걸 계속 보급해 줘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전쟁터로 계속 가서 죽어가고 있고 더군다나 1차 세계대전이 어떤 전쟁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명 피해를 갖고 온 전쟁 아닙니까? 미치겠는 거죠. 사람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경제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고 식량이 부족하니까 결국 전쟁의 염증을 느낀 러시아 민중들은 마침내 1917년 2월 봉기를 일으킵니다. 이게 2월 혁명이죠. 근데 이제 당시 러시아가 쓰고 있던 달력이 좀 달라요. 율리우스력을 쓰고 있었는데 이건 이제 보통 쓰는 그레고리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월 혁명 2월 달이라고 하지만 실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걸로 따지면 3월 혁명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3월 혁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짜르는 무너집니다. 퇴위하는 거죠. 그리고 게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게렌스키를 수반으로 하는
교과서에 케렌스키 임시정부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진짜 바라는 건 이제 아이고 전쟁 염증 나니까 전쟁 그만두고 개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는데 이 케렌스키를 수반으로 하는 임시정부 계속 전쟁을 합니다. 국내 개혁에 성공하지도 못하고요. 상황이 나아지지 않네요. 불만은 계속 쌓입니다. 그때 이제 혁명의 아이콘 레닌이 귀국합니다. 웃긴 건 이 레닌을 러시아에 이렇게 당시 스위스에 망명하고 있던 레닌을 러시아까지 보내준 게 독일이라는 겁니다. 어이가 없죠. 왜 그랬을까요, 독일은? 러시아의 임시정부가 그 맨셰비키라고 하는 온건파 세력들이 이끌고 있는 임시정부가 전쟁을 계속하는 거야. 독일 입장에서는 양쪽에서 동쪽에 있는 러시아와 서쪽에 있는 프랑스하고 계속 전쟁하기는 힘들겠죠. 근데 동쪽에 있는 러시아라도 뭔가 자기들 자중질환, 지기들끼리 혼란스러워서 무너지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닌을 오히려 러시아로 보내준 거죠. 레닌이 러시아로 들어가는데 도와줬던 게 독일입니다. 레닌은 이제 들어가서 다수파라는 의미의 볼셰비키, 실제로는 소수파입니다. 맨셰비키는 뜻은 소수파라는 뜻인데 실제로는 걔들이 온건 다수파고 볼셰비키가 소수파죠. 그래서 이 볼셰비키를 중심으로 해서 레닌이 10월 혁명, 우리 달력으로는 11월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토지를 똑같이 나눠주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러시아 민중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뭡니까? 전쟁 중단하겠다. 이걸 약속한 거죠. 전쟁 중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겁니다. 임시정부를 비판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와 호응했던 거죠. 결국 임시정부 그 노동자, 농민, 군인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혁명을 일으켜서 임시정부를 타도하고 볼셰비키가 10월 혁명, 11월 혁명에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하는 거죠. 소비에트라고 하는 것은 의회 또는 대표자 회의를 뜻하는 러시아 말입니다. 노동자 소비에트, 농민 소비에트, 군대 소비에트, 각각의 이 소비에트들은 노동자, 농민, 군대들의 대표로 구성돼서 러시아 혁명 당시에 그 러시아 짜르가 약속했던 두마 의회를 대신하는 거죠. 이게 사실상 의회입니다. 이 소비에트들이 여러 뭉쳐가지고 이제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 나중에 되는 거죠. 자, 약속대로 이제 레닌은 수도를 모스크바로 옮기고요. 독일하고 강화 조약을 맺습니다. 단독 강화 조약을 맺습니다. 우리 전쟁 그만할게. 이게 바로 브레스트 볼펜으로 써야지.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입니다. 이거 맺고 이제 전쟁터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안녕, 나 이제 전쟁 그만할게. 그리고 대신에 이제 내정 개혁, 사회주의 내정 개혁에 힘쓰는 거죠. 산업 시설을 국유화해버리고 토지를 농민들에게 분배하고 개혁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혁명에 러시아 민족 모두가 다 혁명을 지지하는 건 아니었겠죠. 그래서 반대하는 세력들과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전이 시작되죠. 사회주의 진영은 이제 혁명 세력들은 붉은 군대였기 때문에 얘들은 적색. 그래서 자신들의 군대를 붉은 군대 적군이라고 불렀고요. 로마노프 왕실 가문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백색을 쓰면 글자가 안 보일 테니까 어쩔 수 없이 파란색으로 써야겠네. 백군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적군과 백군의 내전, 적백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적백 내전이 계속되니까 여러 가지 조치도 하고 했는데 내전이 일어나고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니 레닌은 철저한 전시 경제
정책을 펼칩니다. 통제 경제 정책을 펼치는 거죠. 식량 부족하니까 농촌에 가서 막 쌀 걷어오고 막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통제 정책을 펼칩니다.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엄청 싫어하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불만이 높아지니까 이거 사회주의 혁명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깨부수려고 했던 자본주의 모습을 일부 다시 도용합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거죠. 이런 걸 신경제 정책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이고 신경제 정책. New Economic Plan. 그래서 NEP, NEP라고 부르죠. 신경제 정책을 실시합니다.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생산력이 회복되니까 이제 사회주의 혁명을 본격화하자. 사회주의 세계 혁명을 위해서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모임인 코민테른을 창설합니다. 코민테른을 창설해서 전 세계 사회주의 혁명을 이제 퍼뜨려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소련을 수립하게 됩니다. 레닌의 뒤를 이어서 집권한 스탈린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련의 경제를 회복시켜 가죠. 그러나 레닌과 달리 자신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1인 독재 체제였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마무시하게 숙청을 단행하죠. 트로츠키 같은 사람은 이제 그걸 피해서 망명을 가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잠재적인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암살자를 보내서 죽여버리고, 국내 세력들 중에 자신들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은 시베리아로 보내거나 숙청해버리고, 시베리아로 가서 보내버리면 거기 가서 죽을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버렸던 게 스탈린 독재. 러시아 혁명으로 인해 어찌됐든 러시아 혁명으로 인해서 사회주의 사상이 동아시아에 점차 확산되어 갑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은 당시 제국주의 식민지 또는 식민지 상태에 놓여 있어서 힘들어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베트남, 중국, 한국, 일본 이런 곳에 이제 공산당이 조직되고 반제국주의 민족운동에 나서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당시에 1920년대에 사회주의가 굉장히 유행하고 1925년에 조선 공산당이 수립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이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독립운동의 하나의 방편으로 사회주의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야, 이것만 해도 또 13분. 이거 그냥 두 개 다 했으면 26분 걸릴 뻔했네요. 자, 이로써 14-2강 러시아 혁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